이번 시간에는 위험을 고려한 자본 예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CAPM이나 뭐 APT나 다 뭐예요 이게? 결국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기대 수익률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거를 위험이라는 변수로 넣어서 이제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자본 예산할 때 NPV 구하고 이럴 때 NPV가 서메이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CG를 차감해서 구한다. 이때 할인율은 그때 얼마라고 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구할 때 위험 변수를 이용을 해서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 위에 현금 흐름이 미래의 불확실한 현금 흐름이니까 요 위에 현금 흐름도 expected cash flow가 되고 그것의 할인율도 expected return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총 위험도 있고 체계적 위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체계적 위험만이 균형 수익률을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실생활에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처음에 나도 공부할 때 체계적 위험만이 가격을 결정한다 자꾸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낸 얘기가 생각해낸 얘기가 이거예요. 어떤 용접공이 아무 안전장치 없이 용접을 한다고 하면서 위험수당을 일당 5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위험은 총 위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전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한 30만 원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20만 원이든. 그러면은 20만 원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나는 안전 마스크 안 하고 할 테니까 50만 원 달라. 이러면 시장에서 50만 원을 줍니까? 50만 원 안 주죠. 당연히 20만 원을 주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분산 투자 안 한 위험, 분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체계적 위험까지 가격에 반영을 해달라? 그렇게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안전 마스크가 그리고 보호 마스크를 쓴 그런 분산 투자가 된 상황에서의 남아있는 위험, 그 체계적 위험을 감안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위험을 고려한 NPV법이라는데 NPV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NPV를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적 결정이죠. 최적 결정이에요. 그런데 NPV를 보면은 분모에는 expected cash flow가 있고 밑에는 이제 expected return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C를 구해야 되는데 C제로는 지금 나가는 돈이니까 확실성하의 값이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랬을 때에 분자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은 미래 현금 흐름은 투자 결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 비용 밑에 들어갈 요게 이제 자본 비용인데 이 자본 비용은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냐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대처대조표를 기준으로 여기에 자산이 있고 여기에 부채와 자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투자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의해서 현금 흐름은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의해서 바로 자본 비용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자본 비용은 이것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NPV는 뭡니까? NPV는 이걸 현재 가치로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산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을 별개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이 CAPM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문제다.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면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곧 그 투자 안의 가치를 동시에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투자 결정과 그 자본 조달의 결정을 같이 이 두 개가 동시에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회사가 부채를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부담하는 비용은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이에요. 부채만 가지고 할 수도 있나요? 그러긴 어렵죠. 왜냐면은 돈을 빌려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이 자본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부채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만 가지고 투자안에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본 부분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서는 일단 자본만 가지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에 부담하는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을 어떻게 그거냐? 그거는 바로 요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대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요 자본을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투자자죠, 투자자. 그러면은 투자자는 이걸 뭘 보고 투자를 합니까? 기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볼 때는 기대 수익률이고 경영자가 볼 때는 자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 비용하고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ERI 뭐 이렇게 구하면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의 자본 비용이 경영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대 수익률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 여지껏 했잖아요. 지금 구했죠. 쭉. 그래서 CAPM으로 이렇게 구한다 이게 했고 APT로 이렇게 구한다 하는 것도 했고 배당평가 모형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배당평가 모형에서 우리가 요게 배당평가 모형의 제로 성장 모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구해서 퍼의 역수로 자기 자본 비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가 10%가 나왔다. 10배, 10배죠, 10배.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용은 10분의 1 해서 10%가 되는 것이 이제 대략적인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는 방법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성장 모형을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이제 APT가 이론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APT가 이론적으로는 더 제너럴한 모형이어서 좋지만 이게 실제로 쓸 때는 요 팩터에 대한 구체적인 값을 찾기가 어려워서 CAPM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APT가 우수한 방법이지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바로 CAPM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CAPM에서 자 봅시다. CAPM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CAPM에서 ERI를 구하는 것은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그리고 곱하기 베타 I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금리 알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 수익률, 주가 지수의 내년 예상 그 값을 알면은 지금 기대 수익률 알죠. 그 주가 지수의 예상 값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경제 분석 기관에서 다 그 발표를 해요. 한국은행에서도 하고 KDI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주가 지수가 2000인데 내년에는 뭐 2400 정도는 될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2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 아이의 그 기대 수익률을 알고자 하면은 제일 필요한 게 요거죠. 베타. 베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다 이미 밝혀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베타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베타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민감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장에 대한 민감도로 베타가 뭐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베타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수익의 양상, 수익의 형태가 이렇게 그 만약에 그 시장과 같이 움직이냐 반대로 움직이냐 이거예요. 베타는. 그러니까 베타는 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면서 더 큰 폭으로 움직이면은 1보다 큰 거고 작은 폭으로 움직이면은 1보다 작은 거죠. 그런데 베타가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요 RM이 요거 파란색, 진한 파란색, RA가 이거예요. A가 더 크게 움직이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크지만 베타는 작은 경우죠. 마이너스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베타가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작게 움직이지만 베타가 요거는 1보다 작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베타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만약에 그 주가 움직임이 이렇다면은 이럴 때는 베타가 이거는 0보다도 작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의 양상이 일단 베타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영업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그, 그 영업 비용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정비의 그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쪽은 그 고정비가 별로 없는 그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고정비가 많이 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고정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건 현대차고 이건 기아차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로봇 설비가 있어가지고 고정비가 많이 들고 기아차는 뭐 그 로봇 설비가 없이 그냥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 차를 그렇다면은 요 고정비는 망치값밖에 없을 테니까 이건 작겠죠. 그렇지만 그 만들어내는 차의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소나타고 여기는 뭐 K5예요. 그런데 비용은 추가 하나 더 생산할 때 변동비는 로봇 설비가 많으면 인건비가 안 들 테니까 늘어나는 그 기울기가 완만할 거고 이거는 뭐 다들 모여서 망치를 두드려야 되니까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변동비가 더 가파라요. 그러면은 고정 설비가 많이 투자된 회사는 손실이 날 때는 크게 손실이 나지만 이익이 날 때는 크게 이익이 나고 여기는 그 고정비가 별로 없는 데는 이렇게 이익이 조금 나고 또 손실도 조금 나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위험이 커요? 이쪽이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일단 파마 프랜차이즈 3요인 모형 중에서 요게 그 재무적 공공 비용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설비에 투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그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까지 그러니까 수익의 양상과 그 영업 레버리지까지를 포함을 해서 나타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업이익 아닙니까? 영업이익. 그래서 EBIT
요 EBIT의 변동성, 그거를 경영위험이라고 그래요. 경영위험. 영업위험이라는 말로도 쓰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경영위험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리스크. 여기 있네. 비즈니스 리스크.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자본구조 이런 얘기 나올 때 경영위험이 동일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경영위험이라는 게 바로 수익과 영업 레버리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에서 이자를 빼고 나면은 이제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순이익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이는 이자까지도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요 주가의 변동성이 베타인데 요 이자가 많이 고정 이자가 많으면은 이 순이익의 변동성이 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브릿지 부채를 많이 쓰게 되면은 부채에 대한 이자도 고정비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재무 위험이 커지고 그래서 베타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 관리에서는 재무 레버리지를 더 중요하게 보죠. 그렇죠? 당연히 재무 관리 아니에요, 재무 관리.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대개는 경영 위험까지는 주어졌다고 보고 뭐 이러면서 그 부채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의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베타도 재무 레버리지와 베타의 관계가 어떤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법인세가 있다면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가 없는 상태의 기업, 그러니까 무부채 기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V가 되고 여기에 이제 자본 이렇게 돼 있는 회사예요. 그럴 때에 요 베타 그거를 베타 S 주식의 베타인데 위험이 없는,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가 없는, 그러니까 unlevered 된 그 상태, 무부채 주식의 베타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거와 똑같죠. 요게 베타 A라고 해요. 그래서 베타 에셋, 그래서 베타 에셋, 베타 SU 이건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거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부채를 썼다라고 하면 VS B가 되지, 여기가 B가 되고 지우개. 자,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S가 되죠. 그랬을 때 B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재무 레버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베타 A, 이 기계 자체의 위험은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S, 베타 A는 이때 요것의 위험과 요것의 위험은 똑같아야 되죠. 그 대차변이 똑같은 거니까 기업 가치로. 그러니까 베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베타 B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베타 S를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베타 S는 부채를 쓴 거기 때문에 이제 베타 SL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SL에 곱하기 V의 S, 그 다음에 베타 B의 그 다음에 V의 B,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쓸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베타 SU니까 요걸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정리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시기 베타 SL에 대해서 요 L에 대해서 베타 SL에 대해서 그의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식은 뭘 얘기하냐면은 부채를 사용하면서 주식의 베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베타 SU는 상수죠. 베타 SU는 상수고 베타 B는 부채의 베타예요. 그때
부채를 보통은 이제 무이он 부채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이он 부채가 되면 이게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x축이 요거 아닙니까? 레버리지 부채 비율. 그리고 여기가 b니까 바로 이제 요 그 9-2식에서 요 베타 b를 제로로 놓고 요걸 제로로 놓고 그린 그림이죠. 그거를 베타 SL과 베타 SU의 관계로 좀 그 눈에 띄게 하려고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9-3식으로 여기다 표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이 부채를 쓸수록 기업이 부채를 많이 쓸수록 이쪽으로 가면서 그 부채의 아니 주식의 베타는 점점 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제 9-1을 봐요. 그러면은 그 부채 가나기업이 무부채 기업인데 베타가 1.5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5인 겁니다. 여기가 1.5. 그런데 무이자율은 10%고 무이자율은 10%고요. 그리고 그 기대 그 가나 기업의 그 베타는 1.5고 무이험은 10%고 가나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얼마냐? 현재 무부채 기업이니까 요거네요. 그죠? 이게 1.5. 그럼 요것도 1.5 아니에요. 그죠? 1.5니까 1.5를 CAPM에다가 넣으면은 16%가 나오는데 바로 16%가 그 자기자본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본구조 이론도 공부한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면 이게 K2가 되는 거죠. K2. K2에 그 unlevered 된 K2니까 이걸 보통 이제 뭐 low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업이 부채를 조달해서 투자안을 수행하고 레버리지가 3분의 2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3분의 2?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베타는 어떻게 변하느냐? 베타는 여기서 베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베타가 그 여기서 보듯이 요식에서 요식이죠. 요식에서 요게 1.5고 요게 3분의 2라고 그러니까 요 부채 비율 그 자본 구성 비율을 놓고 그 다음에 베타 b는 제로니까 그리고 여기에 베타 SL을 구하면은 2.5가 된다 이거 2.5. 그러니까 그립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때 자기 자본 비용은 20%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MM의 그 자본 구조 이론을 그 베타의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구조가 이제 그 MM의 그 자본 구조 이론에 가면은 나오게 되죠. 한번 그때 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런데 완전 시장에서는 이렇죠. 완전 시장에서는. 그런데 그 세금이 있는 시장, 그러니까 법인세가 있는 시장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기업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은 법인세죠. 기업이 내는 세금이니까. 그럴 때에 그 MM의 그 수정 모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할 때는 그 자본구조 이론을 다 보고 다시 한번 와서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부채 기업의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다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더한 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에다가 그 베타를 취하자. 그러면은 이 기업의 베타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베타는 그렇게도 그 부채 기업의 가치를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다가 게인 프롬 레버리지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대차 대조표에 따르면은 항상 V는 BS니까 B하고 S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베타를 취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나 같은 기업의 베타를 측정한 거니까 둘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아가지고 측정을 해내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 그러니까 요 모양을 보면은 아까 그 식보다 식에 비해서 뭐가 더 붙어 있는 거냐면은 여기 1-t 요게 붙어 있는 거예요. 1-t는 1보다 작으니까 기울기가 더 완만하겠죠. 이게 없는 경우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 앞에 거보다 더 작아지는데 여기서도 무현부채를 가정하죠. 이거. 그때 무현부채 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부채가 무현부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부채 그러니까 이자율이 무혐이자율이냐 아니냐는 걸로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이때의 베타 b를 무혐이자율로 가정해서 0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이 바로 하마다 모형이다. 이거 우리가 뭐 보통 하마다 모형 많이 얘기하는데 하마다 모형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법인세가 없을 때는 이렇다고 그랬는데 법인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완만해져요. 왜 완만해져요? 기울기에 이게 1-t라는 게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완만해져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되는데 이 밑에 그림이 밑에 직선이 이제 하마다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마다 모형을 그 전에 이제 좀 그 정확하게 사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뭐 심지어는 그 교수님들 책뿐만 아니라 그 시험 문제도 옛날에 하마다 모형을 잘 적용을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마다 모형을 쓸 때는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무한히 계속될 때 현금 써야 돼요. 현금 흐름이 무한히 계속될 때. 그러니까 유한한 현금 흐름이 있으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타 B가 0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채가 무형 부채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걸로 지켜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요 식인데 하마다 모형인데 만약에 그 무형 부채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형 금리는 10%인데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2%의 금리를 쓰고 있다. 그럼 이걸 써야 돼요. 이쪽 거. 이쪽 걸 써야 돼요. 그리고 무한한 현금 흐름이 아니라 뭐 3년 동안 그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끝날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예 하마다 모형을 못 써요. 그때는 나중에 그 APB 모형을 써야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제 9-1을 보면은 가나 기업이 베타는 1.5다, 무혐이자율 10%고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14%, 법인세가 존재한다. 이번에는 그 세율이 40%입니다. 그럴 때 현재 가나 기업의 자본 비용은 얼마냐? 무부채 기업이면은 1.5, 아까와 똑같이 16%입니다. 16%. 그런데 아까 3분의 2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채를 쓰고 난 다음에 3분의 2가 됐을 때의 그 베타는 얼마가 됐냐? 아까는 얼마였어요? 여기서 2.5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하마다 모형을 써서 구해보니까 2.1이 돼요. 부채 이것이 이제 좀 더 완만한 거죠. 완만한 거. 좀 이게 그냥도 되나? 이 그림이 아까 거보다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2.1을 SML에 넣어놓으면 18.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하마다 모형을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타인 자본 비용과 그 타인 자본 비용을 봐야 되는데 타인 자본 비용은 간단해요. 그 은행에서 금리를 10%를 빌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금리 10%가 그 바로 타인 자본 비용이죠. 뭐. 그래서 부채 사용액분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
그것이 바로 그 KD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납세전 타인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납세전 타인자본 비용. 그리고 여기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감안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 뭐든지 인건비의 감세 효과 다 뭡니까? 비용에다가 곱하기 법인세율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에다가 법인세를 곱한 만큼 돈이 덜 나간다 이거예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그러니까 I에서 이자예요. I가 인트리스트. 여기서 IT를 곱하면은 바로 실제 부담하는 요만큼이 덜 나가니까 실제 부담하는 이자가 되는데 그거를 채권 금액으로 나누면은 바로 이렇게 되고 9-9식으로 이게 세후 타인자본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감안한 타인자본 비용 KI가 된다. 그리고 KD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예제를 보면은 뭐 간단한 예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KI가 여기서 은행은 그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다는데 법인세율이 30%가 있기 때문에 KI는 7%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감세 효과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없으면 감세 효과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 기업의 영업이익이 만약에 없다면은 타인자본 비용은 어떻게 되냐? 이때는 법인세가 존재해도 그 타인자본 비용은 KI가 KD랑 똑같아져요. 왜냐면은 이거는 세금 효과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KD가 그 타인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자본 비용도 있는데 뭐 별로 다 결국은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 두 개로 구성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그 부채를 100을 빌려오고 주식으로 200을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300에 투자를 하는데 이 자본 비용이 얼마냐? 그런데 이 자본 조달 원천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인 자본 비용도 있고 자기 자본 비용도 있고 뭐 리스도 있고 또 전환사채로 발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요 하나하나를 모두 이 투자한 것에 대응해 가지고 그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이쪽에서 얻는 내부 수익률, 이쪽 투자에서 얻게 되는 내부 수익률과 이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자기 자본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RR이 K보다 크면은 NPV가 0보다 큰 거니까 그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 자본 비용을 요 안에 건별로 다 투자한 거와 대응시켜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의 투자안을 한다고 해도 여러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대표 자본 비용이 뭐냐? 그게 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그런데 평균 자본 비용 하나로 그 비교를 하면 되지 않냐? 그랬을 때에 그 평균을 낼 때는 전체 이 자본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을 감안해서 가중치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그걸 와크라고 한다 이거요. 그래서 와크는 K5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K5는 아까 자기 자본 비용은 K2로 표시합니다. 에쿼티.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 KI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요거와 K2와 KI를 통해서 이걸 구해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구해내는 식이 바로 9-11식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요 B와 S의 값은 장부 가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미래가 그 현재 가치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 그 최소한 지나간 과거 자료를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써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와크를 산출해야 되는데 이 와크를 산출하려면은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요걸 이제 투자안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을 구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서 비교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서 그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구해서 NPV를 구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는 경제학에서 항상 조업도 결정이 한계 그 비용과 한계 수익의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기업의 자본 비용은 만약에 이게 기업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에 이제 부채하고 자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 전체의 자본 비용은 어떤 새로운 투자안을 놓고 투자할 때 적용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이미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그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요것만 보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계 개념. 그래서 요것만 놓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적용될 자본 비용은 한계 자본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 자본 비용으로 요 투자안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자본 비용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산출할 거냐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보듯이 대형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인데 백화점이 그 컴퓨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컴퓨터가 잘 나간다니까. 그래서 컴퓨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건 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랬을 때 그 백화점은 지금 자기네 베타가 있긴 하겠지만 그 베타는 백화점 베타니까 이 의사결정하는데 컴퓨터와 관련된 투자 결정을 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미 컴퓨터 사업에 진출되어 있는 회사. 그래서 컴퓨터 전문 회사의 베타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형 기업이죠. 그리고 그 대형 기업의 베타가 만약에 부채를 쓰고 있다면은 부채를 쓰지 않은 상태로 갖고 와요. 그건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하마다 모형을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사업을 할 때 얼만큼의 부채 비율로 사업을 할 거냐 그것을 감안해서 또 베타 SL을 구해요. 그래서 그거를 SML에다 넣어서 K2를 구하고 KD는 그 이자 비용이 감소 효과를 고려해서 그냥 KI를 구해요. 여기 밑에 거는 단순하죠. 요 위에 게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중평균을 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나오는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적용을 하는 대상을 이 한계 투자안, 새로운 투자안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계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해서 그 NPV를 구해서 0보다 크면은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것은 그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IRR과 똑같다는 거죠. 한번 이런 종합된 예제를 한번 봅시다. 가나건설은 컴퓨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해서 컴퓨터 업계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대요. 이 회사로부터 매년 49억 원의 현금 흐름이 계속될 거랍니다. 그럴 때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 380억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분석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컴퓨터 자료가 없으니까 ABC 컴퓨터 회사를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상장된 회사예요. 그래서 베타를 보니까 1.8이고 이 회사는 부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3분의 5래요. 부채 비율이. 그리고 법인세율 25%, 무형이자율 10%,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15%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 부채 비율을 100%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투자해서 컴퓨터 회사를 세웠을 때 부채 비율을 100%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100, 똑같이 100 이런 식으로 그럼 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거고 투자한 채택 여부를 판단해라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회사의 베타가 얼마입니까? 1.8이에요.
1.8인데 베타 L이죠. 부채를 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채 근데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무혐 이자율을 10%로 무혐 이자율을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마다 모형을 써서 그 베타 U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부채를 쓴 상태에서의 그 베타고 주식 베타고 요거는 베타를 쓰지 않은 상태 부채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식 베타 그게 0.8이에요. 0.8.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그 부채 비율 100%로 맞추려고 하니까 0.8 가지고 100%의 부채 비율에 해당하는 그 주식 베타를 구하니까 1.4래요. 그럼 1.4를 SM에다 넣으면은 자기 자본 비용 17%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회사는 잉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있다니까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KI를 구하고 17%와 7.5%두 개를 그 목표 부채 비율을 100% 했으니까 0.5, 0.5 가중치가 돼서 12.25%가 됩니다. 이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면서 그 컴퓨터 투자라는 한계 투자 안에 적용될 한계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잉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고 380을 빼면은 200이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인가 400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 안에 그 가치는 400이고 투자 비용은 300이고 그래서 20은 바로 NPV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0은 내재 가치가 되는 거고 요 380은 시장 가격이 되는 거고 요 20은 재정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PV는 재정이익이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 봐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한번 이거를 봅시다. 우리가 그 시간이 없어서 연습 문제를 거의 못하고 있는데 연습 문제에서 그래도 꼭 하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중요한 것도 좀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거는 보세요. 연습 문제 9-4 연습 문제인데요. 바로 이제 요 연습 문제가 보면은 알겠지만 유한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투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어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유한한 투자 안에서는 하마다 모형을 쓰고 있는데 하마다 모형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마다 모형이 무한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무한한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우 타이자 모형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와크를 구했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눈에 띄는 게 여기 CAPM에서 요게 뭐예요? RF 아닙니까? RF가 10%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12%의 차입금으로 조달한대요. 그러면 이 회사는 무유현 부채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현 부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다 모형을 쓰면 안 되고 하마다 모형이 도출된 게 중간에 왜 베타 B가 0이라고 해서 도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타 B가 0이 아닐 때 그 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9-4의 그서 예제를 이제 보면은 프리가 한 3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레버리지를 쓸 때에 이렇게 필요 자금의 3분의 2를 조달한다고 그랬는데 이 3분의 2를 조달하면 안 돼요. 이 3분의 2를 하마다 모형 레버리지에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본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NPV가 즉시 투자 안에 반영이 돼서 부채 비율이 100%가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는 NPV까지 감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저기 있어서
급하게 설명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읽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달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유연 부채에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유연한 현금 흐름에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잘 알아둬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면은 아예 조달 레버리지로 정보가 주어져 있거나 위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뭡니까 유한한 현금 흐름을 쓸 때는 경제성 평가를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채 기업의 투자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 투자 결정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이제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때 11장의 연습 문제 11-2에서 보고 유연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1-5를 보고 그 다음에 유연한 현금으로 볼 때 11-3을 봐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구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 결정 문제를 위험을 감안한 투자 결정 문제를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본 구조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